과외 선생이라더니 아내의 방에서 속옷만 걸친 채 발견됐다. 성적 상담을 침대에 앉아서 해. 그것도 옷 벗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도연 선생님한테 갈 거예요? 그럼 저는요?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영숙,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가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그날 이후 한 가정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재구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퇴근길에 올랐죠. 58세,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재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가장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25해, 아내 김영숙과의 사이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평범한 가정, 평범한 가장, 평범한 인생이라고 재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내 영숙은 52살로 젊은 시절에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 날씬한 몸매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여자였죠. 재구가 영숙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움도 서로를 향한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재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방 안에서 공부하는 중이었죠. 재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린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밥 먹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응, 회사에서 먹었어. 재구도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대화가 이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이렇게 무심해진 게 말이죠. 재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구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부는 잘 되냐? 재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학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죠. 재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과외 선생을 구해줄게. 좋은 선생님 모시면 금방 성적 오를 거야. 그런데 그때 영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외 선생은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제 친구 소개로 아주 좋은 선생님 찾았어요. 영숙의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벌써 구했어? 내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재구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숙은 재구의 말을 자르듯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녁, 과외 선생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재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28살의 도연은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지적인 느낌의 안경,
그리고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재구는 도연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를 과외 선생으로 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성적이 중요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안내하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이리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재구는 그런 영숙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친절함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민호와 함께 공부방으로 들어갔고 재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공부방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영숙은 평소와 달리 여러 번 공부방 문을 열고 차와 과일을 날랐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설렘 같은 게 묻어났어요. 재구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왜 저렇게 도연에게 신경을 쓰는 걸까? 단순히 아들의 과외 선생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재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재구의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일주일에 3번 과외를 하고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죠.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재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재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보통 때보다 30분 정도 빨랐죠.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의 웃음소리였어요. 재구는 얼마 만에 듣는 아내의 웃음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들을 수 없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으니까요. 재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를 최대한 작게 내면서 안으로 들어섰죠. 거실을 지나 복도로 접어들었을 때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선생님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수줍음 같은 게 묻어났어요. 재구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부엌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구의 눈이 커졌어요. 영숙과 도연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였죠. 영숙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도연 앞에 놓으면서 손가락 끝이 도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구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영숙이 보여준 미소였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어디 갔어? 재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과 도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아, 당신 왔어요? 민호는 친구 집에 갔어요. 스터디 모임 있다고. 영숙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과외는요? 재구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오늘은 민호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 중이고요. 영숙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재구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호 학생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재구는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어요. 젊은 남자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재구는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재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부부가 따로 자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구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숙이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요? 재구는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숙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재구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영숙이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죠. 재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런 표정을 언제 봤더라. 결혼 초기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영숙을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영숙이 문자를 다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재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이불 속에 숨겼어요. 깜짝이야. 왜 이래요? 노크도 안 하고.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이 시간에 누구한테 연락하냐고. 재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영숙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무슨 친구한테 연락이야? 전화기 좀 보여줘. 재구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불 속에 전화기를 더 깊이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뭔데 제 전화기를 검사해요? 저도 사생활이 있어요. 재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 어려웠어요. 과외 선생이랑 연락하는 거 아냐? 재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증명해봐. 전화기 보여주면 되잖아. 재구도 소리쳤죠.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영숙이 이불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재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영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구는 그게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들키지 않아서 안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재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의심이라는 독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재구와 영숙 사이의 벽은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식탁에서도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영숙은 재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재구는 영숙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의심을 키워갔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구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영숙과 도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웃던 모습, 손끝이 스쳤던 그 순간, 그리고 밤늦게 전화기를 보며 미소 짓던 영숙의 얼굴까지 모든 게 재구를 괴롭혔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제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사실 제구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영숙의 방 앞을 서성이며 불빛을 확인했죠. 영숙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또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알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구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서 조퇴를 했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있고 영숙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제구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 여자 구두 한 켤레와 남자 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제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구는 숨을 죽이고 영숙의 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 있었죠. 제구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도연은 상의를 벗은 채였고 영숙은 도연의 팔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죠. 도연이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 속삭였고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제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도연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은 황급히 자신의 옷을 집어들었고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오늘 조퇴한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제구가 소리쳤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도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아버님,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도연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뭘 오해했는데? 넌 지금 속옷만 입고 내 아내 방에 있잖아. 제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당신 진정해요. 정말 오해예요. 영숙이 제구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오해? 내가 직접 본 건데 무슨 오해야. 너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봤어.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이 허리를 다쳤다고 해서 파스를 붙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영숙의 설명은 절박했지만 제구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스? 그걸 침대에서 붙여줘? 거실에서 하면 되잖아. 왜 하필 방 안에서 문까지 닫고 그래? 제구의 말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나섰어요. 아버님, 제가 부끄러워서 방으로 온 겁니다. 거실에서 옷을 벗기가 민망해서요. 도연의 설명도 제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넌 왜 과외도 없는 날 여기 와 있어? 민호는 지금 학교에 있는데 말이야.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민호 성적 상담하려고 일부러 오늘 시간 내달라고 했어요. 제구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성적 상담을 침대에 앉아서 해. 그것도 옷 벗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저를 의심만 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영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재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바보로 보여.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재구는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도연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오해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도연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재구가 도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너 같은 놈이 내 가정을 망치려고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과외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재구는 도연의 팔을 힘껏 밀쳤고 도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어요. 영숙이 재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진정해요. 당신 왜 이래요? 하지만 재구는 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재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숙은 벽에 기댄 채 흐느끼고 있었죠.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구는 도연을 집에서 내쫓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죠. 영숙은 매일 울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으니까요. 반쯤 벗은 도현과 침대에 앉아있던 영숙의 모습은 악몽처럼 재구를 괴롭혔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과외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선생은 이제 오지 않아. 다른 선생을 구할 거야. 재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왜요? 저는 도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았는데요. 성적도 많이 올랐잖아요. 민호가 항변했습니다. 시끄러.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재구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재구를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상처받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누가 이 꼴을 만들었는데? 재구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재구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거리를 헤맸어요. 회사 동료들도 재구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재구의 눈빛이 너무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죠. 부장 자리도 위태로웠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상사에게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구는 퇴근 후 도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영숙에게서 도연의 연락처를 몰래 확인했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도연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냈죠. 재구는 그 카페 앞에서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도연이 가방을 메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구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재구가 다가가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야기 좀 하시죠. 재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구가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먼저 입을 연 건 재구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집사람을 노린 거지. 재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과외를 하러 간 것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희 둘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지, 어떻게 웃고 있었는지 말이야. 재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과외 선생으로 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재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회사 일만 하시고 집에 오셔도 텔레비전만 보시고 어머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재구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남의 아내한테 손 뗄 이유가 돼? 넌 28살이야. 집사람은 쉰둘이고 말이야. 도연이 재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님께 진심입니다.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진심이라고? 너 같은 젊은 놈이 50 넘은 아줌마한테 무슨 진심이야. 장난치는 거겠지. 아니면 돈이 목적이거나.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영숙 씨를 사랑합니다. 영숙 씨도 저를 좋아하세요. 재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영숙 씨? 사랑? 감히 내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망쳐놓고. 재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연의 멱살을 잡았어요. 카페 안이 술렁거렸고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도연은 재구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재구는 도연을 놓아주고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런 사이였구나. 재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 상처를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숙 씨도 저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재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빠져나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숙이 도연을 사랑한다는 말, 도연이 영숙에게 진심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재구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며 번 돈을 모두 가정에 쏟아부었어요. 아들 교육비, 생활비, 영숙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죠. 하지만 정작 영숙의 마음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숙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말이죠. 손을 잡아준 게, 안아준 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재구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의무는 다했지만 남편으로서는 실격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구는 결국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8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죠. 가정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재구는 공원 벤치에서 소주 3병을 비웠습니다. 술에 취한 몸은 휘청거렸고 정신은 몽롱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고통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이 깊어질수록 영숙과 도연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재구는 비틀거리며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재구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구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재구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재구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재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천천히 초점을 맞추자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너, 왜 여기? 재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재구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머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아버님이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제 주변에 오신 건 아닌가 해서 찾아보라고 하셨죠. 도연은 재구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구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재구를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과 숙취해소 음료를 사왔죠. 드세요, 아버님. 도연이 물병을 재구 손에 쥐어줬습니다. 재구는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재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재구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셔서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도연의 말에 재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넌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아버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같이 떠나자고 했지만 선생님은 망설이셨어요. 민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 때문에요. 재구는 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영숙이는 이미 널 선택했어.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영숙 선생님은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어요. 저와 함께 있고 싶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계세요. 재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숙이 괴로워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도 괴롭지만 영숙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버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디 스스로를 망가뜨리진 마세요. 어머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버님이 술 때문에 건강을 잃으실까봐, 회사를 그만두실까봐, 민호한테까지 상처를 주실까봐요. 재구는 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충고를 해? 내 가정을 부순 놈이. 재구가 소리쳤어요. 도연은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슬픈 눈빛, 외로운 미소,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재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숙이가 외롭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회사에서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왔고, 영숙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 도연이 재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숙 씨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재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영숙 씨는 젊은 시절 꿈이 많았대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셨죠. 아버님을 위해, 민호를 위해 자신의 꿈을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선생님의 꿈이 뭔지조차 모르셨잖아요. 재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재구는 영숙이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는지도 몰랐죠. 결혼 후에는 영숙을 그저 아내로, 아이 엄마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 꿈을 가진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 씨는 저와 이야기할 때 행복해 하셨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영숙 씨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영숙 씨가 좋아하는 노래,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물어봤죠. 선생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와 선생님이 가까워진 이유입니다. 재구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영숙에게 밥 먹었냐는 말 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왜 슬퍼하는지, 왜 외로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아버님, 도연이 재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숙 씨와 대화해 보세요. 진심으로 영숙 씨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재구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 젊은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쉬세요. 도연이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렀고 얼마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재구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어요. 아버님, 부디 망가지지 마세요. 영숙 씨가 항상 정말 걱정하고 계세요. 택시가 출발했고 재구는 뒷창을 통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묘한 고마움까지. 자신의 적인 줄 알았던 도연에게서 진심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재구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재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숙의 외로움, 잊혀진 꿈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죠.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구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영숙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구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재구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과외쌤한테 연락 받았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재구는 물을 받아 마시고 영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재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영숙이 놀란 듯 재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재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눈물만 주르르 흘렀어요. 도연한테 들었어. 당신이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세계여행도 하고 싶었다고 재구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잊어버렸나 봐.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꿈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당신을 위해, 민호를 위해 사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재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도현이한테 마음이 간 거야?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현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물어봤죠.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존중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민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구와 영숙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죠. 민호야, 내가. 영숙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다 들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도현 선생님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신 거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재구가 일어나 민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야, 진정해. 아버지가 설명할게. 하지만 민호는 재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우리 가족 다 망가졌잖아요. 영숙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은 오열하며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현 선생님한테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재구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민호는 재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엄마가 우리 곁에 남을 거예요? 재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숙도 다가와 민호를 안았어요. 민호야, 엄마는 어디도 안 가.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너를 버리고 어디 가겠니? 엄마가 미안해.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재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숙의 전화기도 동시에 울렸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죠. 재구의 전화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뵙고 싶다고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영숙의 전화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재구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만나야겠어? 재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도연한테도 미안하니까요.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도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재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너도 함께 있어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해.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재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숙도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그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작별을 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호는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과외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이 집의 세 식구는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긴 밤을 보냈죠. 과연 내일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가족에게 진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연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내일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였습니다. 재구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영숙은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호는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재구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재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로 들어온 도연은 소파에 앉은 영숙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호는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요. 엄마를 유혹해서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야.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만 탓하지 마. 엄마도 잘못했어. 엄마가 더 큰 잘못을 한 거야. 민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선생님 때문에 우리를 떠날 생각이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떠날 생각 안 했어. 재구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온 거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호한테 제대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도연이 영숙을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어머님의 진짜 행복은 여기 가족 곁에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놓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어머님께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도연이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구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연이 대답했어요.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구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세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용서하는 거예요? 엄마는 선생님한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재구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세상 일이 다 간단하지는 않아.
어른들의 문제는 복잡해. 민호가 아버지를 밀쳤어요. 복잡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저는 매일 이 집에서 살면서 오늘 일을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아버지가 그걸 용서했다는 걸요. 영숙이 민호를 안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믿었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영원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영숙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도연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영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연이 영숙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제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밖으로 나서기 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숙은 거실 입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제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연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구는 영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영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거야. 제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제구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구는 영숙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있어 주었어요. 민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 가족은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연의 편지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말들이 적혀 있을까요? 영숙은 과연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이제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구는 매일 회사에 나갔지만 예전처럼 야근을 하지 않았어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죠. 영숙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테이블 위에 놓인 도연의 편지를 자꾸 바라봤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구가 영숙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어디 나갔다 올까?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제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요? 제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가고 싶어 했던 곳. 한강공원 말이야. 기억나?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제구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당신. 제구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오늘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강공원 갈 거야. 나와. 한참 후에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전 안 갈래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구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부탁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숙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제구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민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리 와. 영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어요. 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이번 일로 내가 많이 상처받은 거 아버지도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아버지도 아직 아파.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함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영숙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평생 너한테 미안할 거야.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 그래도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와 아버지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가족이 망가질 뻔했잖아요. 영숙이 민호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너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게. 제구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 벤치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연의 편지를 손에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도연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어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어머님의 슬픈 눈빛에 끌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어머님을 보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한 명의 남자로 봐주셨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는 어머님이 필요하고 아버님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는 그저 어머님 인생의 작은 파도였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야 해요. 어머님,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때가 아니었을 뿐이죠. 언제나 어머님을 응원합니다. 도연 올림.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제구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오늘 한강공원 데려가줘서. 제구가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자.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자. 영숙이 제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사랑해요. 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재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 배고파요. 뭐 좀 먹을 거 없어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가 당장 만들어줄게. 영숙은 부엌으로 달려갔고 재구와 민호는 식탁에 앉았어요. 영숙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재구와 민호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모의고사에서 성적 많이 올랐어요. 민호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재구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영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구와 민호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죠. 이 가족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치유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